안녕하세요. 저는 막창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자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겨우 2년이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쌓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채널에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의 적군은 동서들이고요. 무식한 저를 무시하는 잡것들과 있었던 일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저는 천의 고아로 보육원에서 19살까지 살았답니다. 기억을 못하는 나이에 보육원의 여동생과 같이 맡겨졌죠. 저는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 여동생은 5살이 되던 해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고 불며 동생을 따라가겠다고 원장님한테 사정을 했었답니다. 그때의 감정과 눈물이 여태 잊혀지지 않네요. 그렇게 보육원에서 나온 저는 바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 여러 군데 면접을 보다가 한 식당에 일자리를 구했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막창이라는 걸 파는 가게였습니다. 사장님 내외는 저에게 일자리를 주시면서 먼저 막창을 맛보라고 한 접시 챙겨주셨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막창을 입안에 넣고 먹어봤더니 머릿속에서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짭짤하면서 막창의 육즙이 팡팡 터지는데 정말이지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창 가게에다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빙과 설거지만 도맡아서 했습니다. 석 달 동안은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답니다. 어깨 너머로 사장님 두 분이 막창을 손질하고 양념장을 섞고 조리하는 걸 구경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몸살에 걸려 사장님이 병원에 잠시 다녀온다며 브레이크 타임을 걸고 외출하셨는데 손님 두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 사장님 부부가 병원에 갔으니 나중에 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손님 하나가 저에게 오래 일한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만들어 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사과 한번 쳐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동안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 도전해보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주방으로 들어가 손님에게 드릴 막창볶음을 조리해서 테이블로 가져다 드렸어요. 이윽고 제가 만든 요리를 맛본 손님들은 눈을 번쩍 뜨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것은 단골인 내가 먹었던 막창 중 최고야. 사장님, 비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원이 만든 막창이 한 수 위라고. 친구, 자네는 어떤가? 말 시키지 말게. 난 지금 인류 사상 가장 맛있는 막창을 먹는 중이라고. 오, 신이시여, 오늘 저에게 최고의 막창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리오다. 그 정도예요?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입에 맞는 정도가 아니야. 자네 사장이 오면 내가 전해야겠어. 막창 요리는 직원인 자네에게 맡기라고 말이야. 지금 내 친구의 눈이 보이나?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저 사슴 같은 눈이 말이야. 자네는 범죄자야.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을 울렸다고. 자네 여기 막창집에서 무기징역으로 지내게.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다른 가게는 절대 가지 않을 테니. 그렇게 손님들은 제가 조리한 막창을 맛보시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깨 너머로 본 게 있긴 하지만 정확히 양념을 할지 몰라 제 입맛에 맞게 다듬어서 내왔더니 이런 반응이 터져나왔네요. 이윽고 병원에 다녀온 사장님 내외가 식당에 들어오시자 놀란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알아야, 너 손님들한테 막창을 내온 거야? 내가 브레이크 타임 걸라고 했잖아. 그래서 죄송하다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변호해 주셨습니다. 박 사장, 자네 막창 기술은 이제 한물 갔네. 이 직원이 만든 막창이야말로 21세기 최고의 음식이야. 나와 내 친구는 오늘 막창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네. 뭐? 이 친구가 뭘 잘못 먹었나? 너 말하는 게 왜 갑자기 사극톤이야? 박 사장, 못 믿겠으면 자네가 한 점 먹어봐. 최고의 막창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이 직원이었어. 그러자 사장님 부부가 제 막창을 맛보셨습니다. 그러자 두 분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나, 여보, 나 머리 아픈 게 가셨어요. 이 막창 한 입을 베어 물었더니 머리가 말끔하게 나았다고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막창에서 한우와 삼겹살, 베이컨과 참치의 맛까지 난다고. 도대체 막창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봐 고아라 직원, 어떻게 이런 막창을 만들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직접 주방에 가서 보여드렸어요. 사장님이 하는 조리법과 조금 다른 걸 하나하나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앞으로 저희 막창 가게의 조리법은 제가 만든 레시피대로 해서 팔기로 했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비법을 바꾸자 손님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매출도 껑충 뛰어 올랐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 부부와 손님들에게 인정받으며 일을 했어요. 강산이 한번 바뀌게 되자 사장님 부부가 연세가 많아 장사는 힘들다며 저에게 물려주시기로 했어요. 두 분은 자녀도 없고 친인척도 없었기 때문에 막창집을 계속 운영시킬 사람은 오로지 저밖에 없다면서 싼 가격에 넘겨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걸 저 혼자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계셔서 못했던 걸 바꿔보기로 했어요. 인테리어도 싹 바꿔버리고 아침 장사도 하려고 막창국밥을 개발했답니다. 처음엔 비주얼을 보고 손님들이 막창국밥이 뭐냐면서 싫다는 티를 내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드리며 맛보게 해드렸더니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매일 아침 손님들이 줄을 서서 막창국밥을 드셨답니다. 그리하여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시간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는 가게로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가게 직원이 저 말고 2명을 두었었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4명의 직원을 더 뽑아야만 했답니다. 그럼에도 가게가 넓지 않아 회전율이 더디게 흘러가서 손님들의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도 꽤 있고 이젠 분점까지 내도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다른 동네에 2호점을 냈답니다. 제가 바쁘게 두 가게를 오가며 맛과 서비스 상태를 보면서 유지했어요. 다행히 직원들이 만든 막창 요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호점과 4호점 그리고 5호점까지 오픈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차리긴 했지만 매출이 크다 보니 금세 갚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돈방석에 올랐네요. 저는 안주하지 않고 매일 쉬지 않고 5개의 가게를 순차적으로 돌면서 장사 상태를 확인했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고쳤답니다. 그렇게 5곳의 가게를 돌다 보니 인연이 된 사람도 참 많았어요. 나이 40살이 된 저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친구나 애인 같은 게 없었는데 3호점 건물주의 아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건물주 아들은 3층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식당의 단골이라 자주 마주쳤어요.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다가 나이가 동갑인 걸 알게 되어 말을 터고 친구 사이로 지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예고도 없이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친구로 다가온 건 처음부터 사심이 있고 호감이 있어 그런 거라며 사귀어보자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그 친구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계속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연신 들어오는 고백에 어느 순간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말았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도 그를 친구가 아닌 남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아로 지내며 결핍 상태인 제가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게 어색해서 스스로 사랑이 아니라고 최면을 걸었던 거죠. 여하튼 저와 그이는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둘 다 나이가 40대이고 2세까지 낳고 싶은 꿈이 있어 결혼을 서두르기로 했답니다. 남자친구에게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벌써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다며 자기도 동생들을 따라잡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많이 했답니다. 저 역시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어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가족이 없었으니 남자친구를 어디에 소개할 곳이 없어서 바로 제 가게 3호점의 건물주인 예비 시모와 시댁 식구들이 모인 시댁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환대해 주는 것 같았는데 제 소개를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솔직하게 하니 조금씩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 둘의 얼굴에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창 사장, 자네는 천의 고아란 말이야? 게다가 고졸이 최종 학력이라고? 어휴,
장사를 곧잘 한다 싶어서 좀 배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악바리 근성만 그득한 고졸자라니. 그뿐만 아니라 나이도 40대라고. 야, 우리 집에 장손을 낳아줄 재간이 되겠니? 여자 나이 40이면 고장난 몸뚱아리라고. 여러 가지로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며느리 둘은 벌써 손주들을 낳은 데다 대학 교수의 외교관이라고.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 시어머니 말씀에 이어 동서들이 자기들끼리 수다 떨듯이 말하더군요. 형님, 우리 시댁에 고졸자가 있나요? 무식하게 돈만 버는 여자가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아, 이거 이미지 깎이겠네. 그리고 저 촌스러운 옷꼬라지 좀 보세요. 어우, 정말 싫다. 여자가 명품 하나 없이 다니다니 정말 없어 보이네. 고졸자가 들어오면 괜찮을 리가 있겠어? 그리고 돈을 아무리 잘 번다고 해결될 일이야? 자네나 나나 어디 가서 큰형님이 천의 고아의 고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또 막창집? 어디서 그런 냄새나는 음식을 판다고 말하겠어? 이건 쪽팔려도 보통 쪽팔린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상황을 프랑스어로 표현하자면 아비똥이라고. 아비똥은 개같은, 망할이라는 뜻이랍니다. 이어서 막내 동서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 프랑스어로 저녁 욕이나 실컷 해줄까요? 가지고 놀면 재밌겠네요. 그럴까? 카스투어 꼬나. 큰형님 환영해요. 부연 설명을 위해 카스투어 꼬나가 무슨 말이냐면 꺼져 씨바려나 라는 뜻입니다. 동서들은 지들끼리 속닥거리더니 프랑스어로 몇 마디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봉주르, 반가워요. 두 분 다 프랑스어를 전공했다고요? 둘째 동서는 프랑스 외교관에 막내 동서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동서님들 만나서 봉주르. 어디서 하나 주워 들으셨나 보네. 여하튼 오셨으니 식사나 맛있게 하세요. 저희 집안 사람이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동서라는 말은 자제해 주시고요. 맞아요. 우리 시댁은 돈보다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이 있느냐 하는 명예가 더 중요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막창 가게 주인이잖아요. 이름부터가 너무 웃기다. 막창이라고 하니까 꼭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들려요. 동서 둘이 예의 없이 굴었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식구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러 간 자리여서 한 귀로 흘려버리며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며 꼭 저와 결혼을 해야겠냐며 그이에게 수십 번은 물어봤습니다. 제가 옆에 있거나 말거나 기분이 언짢든 말든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만큼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밝은 얼굴로 저를 마주보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막창 가게를 5군데나 열었다고? 그런데 장사도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면서? 대단한 아가씨일세. 이렇게 생활력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내 맏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좋겠구만. 그리고 애기는 낳아도 그만, 안 낳아도 그만이야.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게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건가?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 동반자로 잘 살면 그만이라고. 역시 큰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어. 이 애비를 닮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여보,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럼 당신 여자 보는 눈이 젬병이어서 나랑 결혼했다는 거야? 아니, 그건 그냥 웃자고 한 조크야, 조크. 그건 막창집 하는 애가 우리 집안 사람으로 들어오는 건 오바 아니야? 우리 며느리들 보라고. 얼마나 잘난 애들인지 안 보여? 얘네 둘은 부모가 시켜주는 공부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 이 저자를 봐봐. 모든 걸 혼자서 해낸 위인이라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야. 당신은 내일 모레 칠순인 사람이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어쩔 거야. 기가 막혀. 아우, 난 몰라. 막창집 하는 애를 내 며느리로 들이느니 내 아들이 독거 노총각으로 사는 게 낫겠어. 난 이 결혼 반대라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이 집안의 가장이 누군지 잊었어? 그리고 돈 관리, 재산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는 거야. 당신 나한테 조론 당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어디 단칸방에 보내버릴 테니까. 이 남자가 정말 웃기네. 이깟 막창집 애 하나 때문에 난 내쫓겠다고.
그깟 재산 좀 가지고 있다고 날 소나기에 넣고 막 흔들어 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혼시켜주자고. 그렇게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시아버지는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시며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저를 한 식구로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안 가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 다들 입을 다물고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덕분에 순탄한 과정을 거쳐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신혼살림을 차렸답니다. 돈이라면 제가 꿀릴 게 없었기 때문에 혼수와 예단을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일에는 아무것도 책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시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제가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평생 없었다 보니 시아버지를 뵙게 되면 마음의 위안이 돼서 매주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동서 둘이 와 있었습니다. 외교관 동서는 프랑스의 삶이 힘들어서 사직을 하고 교수 동서의 소개로 학원 강사로 일한다며 한국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대학 교수 동서 역시 방학 기간이라 시간이 많아 시댁에서 자주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제가 시댁에만 가면 불어를 섞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오늘 예쁘게 입고 오셨나요? 쌀럽 같으세요. 쌀럽은 몸을 팔거나 해픈 여자를 뜻하는 불어 욕이에요. 쌀럽? 혹시 요즘 셀럽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은데 비슷한 의미인가? 네, 맞아요. 형님은 쌀럽이에요. 동서가 보기에도 우리 큰형님 쌀럽 같지 않아? 네, 맞아요. 완전 쌀럽이에요. 봉주르 쌀럽. 그래, 칭찬해줘서 고마워. 동서들, 그런데 자네들은 시간이 많은가 봐. 시댁에 자주 오네? 우린 수업이 있는 날만 일을 하죠. 이렇게 편하게 일해도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요. 이야, 부럽다. 나도 불어 공부해서 교수가 되어볼까나? 물론 농담이야. 형님이 교수가 된다고요? 막창 학과가 생기면 교수가 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형님, 손에 든 거 막창이에요? 오, 그 똥구녕같이 생긴 음식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어요? 난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흉측한 걸 어떻게 입안에 넣는 건지. 맞아요. 꼬랑내 나게 생긴 걸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살던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이라고요. 맛이 궁금하면 한번 먹으러 와. 동서들 오늘 옷 입고 온 게 아주 쌀럽스럽다. 그럼 쌀럽들 계속 쉬어. 제가 쌀럽거리며 말했더니 두 동서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곤 불어로 샬라샬라 대화를 나누더니 작은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드릴 막창을 가져다 드렸어요. 역시나 아버님은 개눈 감추듯이 순식간에 저의 막창을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입맛은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 동서들처럼 난리치지 않고 조용히 맛을 음미하셨어요. 막창 하나는 마음에 든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세월을 보내니 아주 행복한 일이 생겨 마음에 들지 않던 부분은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제가 우람하고 멋진 아들을 출산했거든요. 40대에 몸이 많이 상해서 임신이 조금 힘들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완전히 비껴나 가버리고 기적처럼 건강한 자식을 낳게 되었답니다. 덕분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엄청 기뻐하시며 저를 더 예뻐하셨고 저를 가끔씩 무시하고 길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라던 시어머니의 마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큰일을 했다. 우리 집안에 장손을 낳았으니 이보다 잘한 일은 없을 게야. 그동안 이 시애미가 서운하게 한 걸 모두 잊어주거라. 이제부터 나는 내 장손을 낳아준 너를 은인으로 여길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서운한 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맞아요. 어머님께 서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젠 과거는 다 잊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서들만큼이나 예뻐해주세요. 동서들? 쟤네들은 빚 좋은 개살구야. 대학 교수가 어쩌고 학원 강사가 어쩌고 하는데 버는 돈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돼. 큰애 너는 돈을 긁어 모으는 능력자가 아니더냐.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니까 쟤네들은 신경 쓰지 말거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완전히 넘어오게 되자 동서들은 시샘과 질투를 심하게 하더군요. 불어로 저를 흉보는 듯한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넓은 아량으로 뭐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늘 미소 가득한 얼굴로 대해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막창 식당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평이 심하게 달렸어요. 누린내가 난다느니, 직원들이 싸가지 없고 상한 음식을 판다느니 등등 댓글이 1000개 이상이 달렸답니다. 음식을 드셔본 손님들 중 맛없다고 하는 분을 거의 보지도 못했고 직원들 교육은 제가 단단히 시켜서 불친절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한 음식을 팔았다는 말도 안 되는 댓글에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가 동시에 해당된다고 했고 욕설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범인을 잡으면 크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찾기까지 하루가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허위 댓글을 단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찾아갔답니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저에게 사과할 의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해달라고 빌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어떤 잡것이 제 가게에 미친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갔답니다. 이윽고 경찰서에 들어갔더니 낯익은 뒤통수 2개가 책상 밑으로 쑤그리고 있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범죄자들을 불렀습니다. 동서들, 고개 들어. 나왔어. 형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장난삼아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지 몰랐어요. 장난삼아? 동서, 아이디 1000개를 돈 주고 사서 각기 다른 욕설과 비난 그리고 허위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게 장난이라는 거야? 제가 냉정하게 말했더니 막내 동서가 고개를 들어 올리며 말하더군요. 형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철없이 행동한 거 사과드린다고요. 형님 이거 합의하면 사건 송치 안 한다고 하네요. 형님이 우릴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래? 그럼 자네 둘 여기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봐. 내 마음이 열리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니까. 형님, 여기서요? 여기 경찰서예요. 알아.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니들이 치욕스러움을 느끼라고 시키는 거라고. 싫어? 그럼 시댁 식구들에게 다 알려야겠네? 자네 남편들에게도 알려주고 시부모님께도 알려서 제대로 망신 줘야겠어. 아마 집안의 망신이라면서 자네 둘을 이혼시킬지도 모르지. 그럼 난 이만 갈 테니까 처벌 잘 받아봐. 형님, 어딜 가세요? 빌게요. 무릎 꿇고, 아니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시댁에도 알리지 마시고요. 맞아요 형님. 안 그래도 요즘 시부모님은 형님만 예뻐하셔서 우리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 알면 쫓겨날지도 모른다고요. 저희 학생들이 가르치는데 이거 소문나면 나가리예요. 이렇게 빌게요 형님. 그래. 나도 두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그럼 빌어봐. 아주 간절하고 진실되게 말이야. 이윽고 두 동서는 의자에 일어나서 경찰서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상체를 숙여 바닥에 붙였답니다. 그리곤 머리 위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풀려서 두 동서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만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두 동서는 그날 이후로 제 앞에서 고양이 앞 쥐처럼 쩔쩔 맸답니다. 아부는 기본에 제가 시댁에서 한마디만 하면 자동으로 일어나 시키는 일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비굴한 인간이 되었죠. 저는 이런 동서들을 계속해서 부려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시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날들이 떠올라서 제대로 교육시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밖에서도 집안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 막창집에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재료를 가져다주는 업체에서 가격을 올려받기도 했고 막창이 신선하지 않은 것들이 배달 오기도 했어요. 점장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최종 보스인 제가 자리를 비워서 생기는 일이라며 가게에 더 많은 신경을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서 식당 일에 집중했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지 운이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계속 엉키더라고요. 서비스 면에서는 교육이 잘 되어 있긴 했는데 음식의 문제는 끊이지 않았어요. 기존에 거래하던 축사에서 돌연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듣기로는 다른 곳과 거래를 비싸게 하게 되어서 저의 손을 놓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질 좋은 막창을 구하려고
잠시 5개의 가게 문을 모두 닫고 축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나같이 비싸서 음식값을 올려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이에 저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손님에게 질 좋고 비싼 막창을 제공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 문을 열게 되었는데 여기저기 막창집이 많이 생겨버린 바람에 손님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줄을 서 있는 풍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골머리를 썩다 보니 제 몸이 많이 나태해지고 늙어버렸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한 터라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육아도 제대로 못하고 식당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결국 5개의 식당 모두 적자를 보게 되었고 몇 달을 억지로 끌고 나가봤지만 결국엔 폐업을 선언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니 저는 시댁에서 한순간에 찬밥 신세를 당했어요. 돈도 잘 벌고 장손을 낳아 칭송받는 일은 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힘이 되어주긴 했지만 제 아픈 몸과 정신을 치료하진 못해서 병원에 다니며 몸이 더 나빠지는 걸 막았답니다. 이렇게 돈도 잃고 건강도 잃어가며 조금 우울한 일상을 보내다가 곧 신부전증이 생겼어요. 몸을 아껴오며 살아오질 않았으니 병은 시작부터 아주 크게 발전하더군요. 투석하며 겨우 버티면서 살았네요. 제가 그렇게 망가지자 시어머니와 두 동서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저를 막대하더군요. 장손을 낳았다고 저를 추켜 세우던 시어머니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쏘아보곤 했답니다. 천에 고아에 못 배웠으면 몸뚱아리라도 건강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비실비실 돼서 애나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너 행여나 몸 아프다고 나한테 네 아들 맡기지 마라. 더는 힘들어서 못 봐주니까. 네, 어머님. 어떻게 해서든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내가 널 왜 걱정하냐?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진 않는데 내 손자가 딱 해서 하는 말이라고. 신부전증이면 그거 이식받아야 낫는 거지? 으유, 천의 고아한테 가족이 있을 리 없으니 지가 알아서 버텨야지. 그러게요. 어머님,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 하는 건데 형님은 돈독이 올라서 그렇게 몸을 상하게 했나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돈도 다 잃었잖아요. 망해가는 식당 붙잡고 질질 끌더니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형님 인생 참 부질없죠? 그런데 너무 세상 탓하지 마세요. 가방끈이 짧으니 실력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이상한 일이었다고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저는 큰형님이 얼마 못 가 망할 걸 예상하였어요. 막창인지 똥꾸녕인지 그런 지저분한 메뉴로 5호점까지 낸 게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큰형님 불쌍하네. 형님 돈 필요하시면 저희 학원에 취직하실래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고졸도 일할 거 있어요. 학원 청소랑 화장실 똥휴지 치우는 거예요.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으니까 나와서 형님 애기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야죠. 그러고 보니까 큰형님 옷이랑 가방이 그게 뭐예요? 죄다 시장에서 산 싸구려네. 불쌍해 보이네요. 제가 쓰던 가방 하나 줄까요? 어머 형님, 줄 거면 줘주세요. 그 루이비통 가방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거 예전부터 갖고 싶던 건데. 야야 동서, 내가 미쳤다고 그 비싸고 좋은 걸 형님한테 주겠니? 집에 안 쓰는 시장 가방 하나 있어서 하는 말이야. 아, 난 또 형님 이번 주에 루이비통 행사하는 거 아세요? 당연히 알지. 난 벌써 줄서기 알바 구해놨어. 한정판 가방을 꼭 내 손안에 넣고 말 거라고. 어머님 것도 챙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서운해하지 마세요. 정말 루이비통이면 얼마든지 땡큐베리 감사하지. 난 똥이라는 단어는 싫지만 루이비통은 왜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지 모르겠구나. 큰애 쟤는 아유 돈 좀 벌었을 때도 코빼기도 주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제 보니 딱 망할 만한 애였어. 천의 고아이니 어른한테 어떻게 베풀지도 모르는데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게다가 몸뚱아리도 비실대는 걸 보니 팔자가 사나워 보인다. 내 아들은 뭔 죄냐? 이런 애를 마누라로 들여서. 에휴. 시어머니와 동서 둘은 아예 대놓고 저를 괄시하더군요. 제 가게가 문을 닫자 고졸과 고아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면서 저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답니다.
제 몸은 신부전증으로 계속 망가져갔고 이식이 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제 남편이 자기 신장을 떼어주고 싶어 했지만 저와는 맞지 않았으니 기증자를 기다려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었나 봅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입양을 간 여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성인이 되고 연락을 주고받고는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건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동생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 사정을 말해 한국으로 불렀어요. 이에 저는 면목 없지만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경이 많이 예뻐졌네. 화상통화를 자주 해서 예쁜 걸 알고는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 정말 아름답다. 언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하는 일이 바빠서 미루다가 이제야 왔어. 언니,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 검사 받고 오는 길인데 내 신장을 언니한테 줄 수 있대. 내가 언니 살려줄 거야. 미안하다, 은경아. 언니가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살려달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 면목이 없다, 동생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입양돼서 잘 살았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살았으니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거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언니 보호자로 한국에 있을 거야. 더는 해외에서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럼 네 일은 어떻게 하려고? 또 양부모님이 기다리시지 않아? 그러자 동생은 양부모님도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다며 한 달 뒤에 온다고 하더군요. 일도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옆에서 지내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과 나란히 누워 신장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돼서 다시는 투석받을 일이 없다고 했답니다. 제가 수술받고 입원하는 동안에 찾아온 식구는 남편과 시아버지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답니다. 뭐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서 서운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식구들이 문병하러 왔으면 제 속이 뒤집힐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몸을 빨리 회복하고 동생과 같이 퇴원했습니다. 동생은 한국에 집을 구하기 전까지 저와 남편이 사는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저는 어릴 적 동생에게 해주지 못한 걸 해주고 싶어서 떡볶이도 만들어 주었고 액세서리 가게에 들어가 머리핀도 사주었습니다. 소소한 추억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40대가 된 지금에서야 언니 노릇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동생이 지내고 있던 중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호텔 식당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 동생도 꼭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며느리를 살려준 은인을 당연히 초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며칠 뒤 시아버지 생신날 남편과 동생과 함께 호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와 있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그리고 동서들까지 보였죠. 그런데 두 동서는 드레스를 입고 왔더군요. 누가 보면 시상식에 참여한 여배우들로 착각할 만했답니다. 물론 미모가 그저 그래서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들에게 제 동생을 소개했어요. 어머님, 제 동생이에요. 어릴 적 헤어져서 연락은 하고 지내다가 이번에야 만나게 되었죠. 서방님들이나 동서들도 처음 볼 거예요. 인사 좀 나눠주세요. 해외에서 살다 왔다고 했지. 그래, 어서 앉아요. 내 남편이 칭찬을 엄청 하던데. 많이 먹고 가요. 그런데 큰애야, 네 동생은 고졸 아니지? 우리랑 수준이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네네. 대학교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래? 그럼 수준이 대강 맞겠구나. 그런데 사돈처녀 가방 말이야. 그거 진짜냐? 네, 그렇겠죠. 외국에서는 짝퉁을 거의 팔지 않으니까요. 큰애 네가 하도 한심한 인간이니 내가 의심을 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왔으니 앉아라. 사돈처녀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앉아요. 저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동서 둘이서 불어를 섞어서 말하더군요. 동서, 제 루이비통 가방 보여요? 저거 한정판에 수천만 원짜리야. 막창냥 동생이 진품을 들고 올 리가 없지 않겠어? 동서, 심심한데 우리 불어 좀 써볼까? 욕 좀 먹여보자고. 형님, 제 외국에서 살다 왔다잖아요. 괜히 걸리면...
야, 외국에서 살았다고 다 불어를 하냐? 그리고 큰형님을 봐. 대가리 텅텅 빈 거 안 보여? 똑같은 자매인데 우리말을 알아듣겠어? 그럼 한번 놀려줘 볼까요? 재밌겠다. 카스투어 카나, 에디어트 자매를 보니 정말 반갑군요. 꾸나 셀럽. 아름다운 자매를 보니 셀럽스럽네요. 따걸 앉아서 식사하세요. 동서들이 하는 불어는 모두 욕이었습니다. 카스투어 카나는 꺼져 씨바 것들아 이고, 이디어트는 머저리 빙신 정도의 욕이에요. 그리고 꼬나 쌀럽 띠걸은 씨바 걸레년들아 닥쳐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모두 들은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동생이랑 같이 샹송을 준비해 봤어요. 생신 축하드리는 의미로 한 곡 뽑아도 될까요? 나야 좋지. 그럼 한 곡 부탁하마. 그래서 저와 동생은 목을 가다듬고 샹송을 불렀습니다.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오 솔레비제. 저희 자매는 프랑스의 명곡인 오 샹들리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프랑스어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동서들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제 동생은 물론이고 저까지 프랑스어로 노래를 불렀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는 노래를 마치고 시아버지께 잠시 죄송하다며 동서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하고 싶은 말은 모두 하라고 일러주셨죠. 동서들, 불어 좀 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지. 카스토 언큐리, 닉담매야. 제가 한 불어 욕은 아가리 싸물고 닥쳐 니들이 부모 욕 먹이고 있어 정도의 욕이었습니다. 동서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전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구사해줬습니다. 트레미 아리아꼬 똥꾸녀르 주둥 바가리에 세뇨리따. 어머, 형님 프랑스어를 할 줄 아세요? 프랑스 욕만 배워왔나봐요, 형님. 고졸 주제에 불어를 할 줄 알겠어요? 욕 말고 다른 거 해줄까? 붕어 싸만꼬 뚜레주르 바게트 세뇨워리 니기미 쪼테스. 어머, 형님 언제 불어를 배웠어요? 발음도 꽤 좋은 것 같은데? 니들이 고등학생일 때 나는 이미 불어를 다 배워놨어. 내 동생이 프랑스에서 쭉 살아왔거든. 동생하고 대화하려고 독학으로 배웠단 말이지. 어머, 그럼 우리가 형님한테 막말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 쌀럽들아. 니들이 나를 걸레라고 비아냥거리는 거? 다 알고도 모른 척 해준 거야.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두고 본 거라고. 그런데 니들은 한결같이 불어로 욕을 사발로 날리더라? 이 개쌍, 쌀럽, 닉담매야.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그럼 형님 동생은 뭐하는 사람이죠? 프랑스에서 뭘 하고 왔냐고요? 내 동생, 파리에서 제일 큰 브랜드 가정에서 컸다. 들어는 봤니? 루이비통. 루이비통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루이비통? 그래, 이 쌀럽 같은 년아. 내 동생이 잘 나가는 기업가라고. 니들이 학벌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는데 내 동생은 파리에서 박사까지 한 수재라고. 그러자 두 동서는 조용히 입을 다물더니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제 동생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자녀라는 말에 태도를 급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사돈처녀 루이비통 가방을 마음대로 골라서 들고 다니고 그래요? 네? 아, 네네. 정확히 말하자면 외삼촌이 루이비통 대표세요. 저는 디자이너고요. 지금 제가 메고 있는 루이비통 가방 디자인을 제가 한 거랍니다. 그건 한정판 아닌가요? 내가 인터넷으로 보고 사려고 해봤는데 파는 곳이 없어서 아쉬워했던 건데. 아, 그래요? 그럼 이거 가지실래요? 언니, 이거 드려도 될까? 아니, 뭐하러. 줄 거면 나눠줘라. 그래, 알았어. 아, 사돈님 미안해요. 언니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간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동서들 역시 제 동생이 대단한 인물인 걸 알고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호텔 음식을 음미하며 맛있게 먹었고 준비한 시아버지 선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루이비통에서 100개만 만든 만년필이에요. 이거로 일기도 쓰시고 재밌는 글을 써보세요. 만년필? 이야, 이거 진짜 좋아 보이네. 그런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사돈처녀? 하나로 치면 대충 2억 정도밖에 안 해요. 2억이라는 말에 시댁 모든 식구가 입을 쩍 벌리며 놀라더군요. 저는 그 반응을 재밌게 구경하며 키득거렸습니다. 이어서 제가 할 말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동생 도움으로 다시 막창집을 열려고요. 동생 녀석이 저를 위해 건물 하나를 사줬어요. 이번에는 5호점이 아니라 10호점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새아가, 너라면 할 수 있을 게다. 난 너를 믿는다고. 네? 고졸 무식쟁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시더니 천의 고아 따위가 꿈 같은 건 꾸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조용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개처럼 집이나 지키며 살라고 조언해 주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미안하구나. 내가 이놈의 혀를 그냥 뽑든가 해야지. 그네야 미안하다. 그리고 동서들의 아부도 이어졌습니다. 형님, 막창집 여시면 저희가 가서 도울게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간 많으니까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네네, 맞아요 형님. 저희 둘이 소처럼 일할 테니까 동생분한테 루이비통 가방이랑 신발이랑 옷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 뭐 안 될 건 없지. 그럼 식당 오픈하면 와서 일해. 내가 하는 거 봐서 동생한테 선물 좀 하라고 할게. 감사합니다 형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와, 우리 집안에 루이비통 친척이 들어오다니. 이건 가문의 영광이자 축복이에요. 그럼 예전처럼 내 가게 홈페이지에 악플 쓰고 그러지 않을 거지? 제가 하는 말에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동서가 한 짓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다들 두 동서에게 욕이라는 욕을 바가지로 쏟아붓더군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우리 사돈 동서들? 이게 호칭이 맞나? 여하튼 두 사람이 불어로 나불대면서 우리 언니 기분 작게 만들면 재미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 말 한마디면 파장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 좀 잘 부탁드려요.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님한테 충성을 다할게요.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그렇게 저에게 빌빌 기면서 온갖 아부를 떨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동생 이야기를 꺼낼 걸 그랬나 봅니다. 여하튼 제 동생이 한국에 들어와 회사를 차렸어요. 한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를 포섭해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막창집을 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축산시장에 직접 가서 막창을 거래했습니다. 10호점까지 열면 좋겠지만 욕심을 버리고 1호점의 모든 걸 쏟기로 작정했어요. 이전의 노력처럼 열심히 일했더니 다시 처음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답니다. 현재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설설 기는 애완견 마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고졸의 무식이라고 무시하더니 제 동생으로 인해서 180도 달라졌답니다. 학력이 무슨 상관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말도 했지요. 또 제 아들을 서로 돌봐주겠다며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제가 하는 육아까지 합세하더군요. 아마 저는 동생이 옆에 있는 한 시댁에서 갑으로 계속 살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써야겠네요. 자극적인 사건이 없긴 하지만 나름 흥미있는 일화였으니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저에게 더 잘 지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